일본이 우리를 30년 동안 속여왔다는 말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배신한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일본을 질타했고, 펜타곤은 한일 군사분석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모든 혼란의 발단은 며칠 전 일본 총리가 국회 연단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못 받고 해상자위대 함정 5척을 동해로 보낸 것이었다. 전 세계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내며 전면 충돌이 임박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줄의 성명도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 침묵이 시작된 순간부터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금 일본은 내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 사태를 마무리할 마지막 선택지를 손에 쥔 채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날 일본의 움직임은 분명히 이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느리지만 확고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는 독도였다. 이곳은 미국 워싱턴 국무부 상황실,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다. 오전 9시 37분, 제 심장은 뚜렷하게 뛰고 있었다. 일본 함정들이 독도 12해리 안쪽으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CIA 분석관이 급히 말을 이었다. 로버트 차관이 한국 해군 반응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떠한 기동도, 어떠한 성명도 포착되지 않았다. 상황실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스크린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일본 함정 3척은 모두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었다.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 직전의 움직임으로 보였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마이클 벤틀리,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실의 수석 자문관이다. 35년 동안 이 지역을 다뤄왔지만 이런 정황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펜타곤이었다. 벤틀리, 즉시 백악관으로 오라는 말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듣겠다고 했다. 30분 뒤 나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다. 공기가 묵직했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참의장은 30분 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그 해역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 3개가 독도 주변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통령은 한국의 반응을 물었다. 합참의장은 이상하다고 했다. 한국 해군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손끝이 떨렸다. 동해는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해역이었다. 대통령이 나를 바라보았다. 벤틀리, 자네 의견은 어떤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카카, 사흘 전 일본 외무성이 각국 정부에 역사자료라며 300페이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다. 문서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지도, 국제법 해석, 어업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국제 여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그때 국무장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벌써 6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었다. 나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한국은 독도 문제만 나오면 즉각 대응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 다르다. 6시간째 완전한 구요. 그 순간 대통령이 테이블을 강하게 두드렸다. 벤틀리,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라고 했다. 나는 얼어붙듯 멈췄다. 대통령은 일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제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며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도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로버트 차관도 내일 바로 출발하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다. 300페이지. 지난 나흘 동안 3번이나 읽었고 읽을 때마다 탄식이 나왔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분명히 표시돼 있었고 1667년 은주시청합기 같은 고문서도 있었다. 1905년 시마네 연고시에는 편입 기록까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적혀있지 않았고 1951년 미 국무부 문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한 구절까지 있었다. 모든 문서 출처가 명확했다.
논리도 탄탄했다. 원본 사진, 번역본, 전문가 검토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순간 88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다. 페이지 모서리에 미세한 수정 흔적이 있었고 잉크색이 조금 달랐다. 몇 초간 바라보다가도 결국 인쇄 오류일 거라며 넘겼다. 일본이 이런 걸 실수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CIA였다. 벤틀리 상황 업데이트다. 일본 함정 2척이 추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였다. 총 5척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다. 모두 독도로 향하고 있고 30분 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반응은 여전히 없었고 벌써 12시간째라는 말이 이어졌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언제나 즉각 반응했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트북을 열어 CNN을 켰다. 앵커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 중이라고 말했다. 화면이 바뀌어 도쿄 특파원이 등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대응하지 못하는 건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짙은 화장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선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한국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말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구성만 놓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대 순으로 모든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각 시기마다 지도, 문서, 조약, 증언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정부라 해도 이런 자료 앞에서는 감정적 대응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면 국제 여론에서 일본에게 밀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본은 이미 각국 정부에 이 자료들을 돌려놓았으니까요. 그만큼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깊은 곳을 뒤지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1951년 출항을 앞두고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남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 언젠가 세상이 한국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가 맞는지를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양복 차림의 남성이 곧장 다가왔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맞으시죠? 외교부 김현준 국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얼굴엔 불필요한 감정이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짧게 끝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먼저 동해로 갑니다. 동해라고요? 해군 일함대 기지입니다. 우리는 곧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에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까? 김현준 국장은 제 쪽으로 짧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응 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였다.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풍경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해에서는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동해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해가 서서히 기울어갔고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파도가 굉음을 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군 일함대 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문에서 경비병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고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량은 넓은 기지 내부를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기지 안쪽에는 이미 한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이준혁 대령입니다. 그의 악수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저 작전 통제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 3층 표시등이 지나갈 때쯤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숨이 절로 멎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약 5m는 되어 보였고 벽면 전체를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집중하고 있었으며 들리는 소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가 해양감시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해역 지도가 나타나 있었고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속도와 방향,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굳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미 해군이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더 정밀해 보였습니다. 수면 위의 움직임뿐 아니라 수중과 공중까지 동시에 감시하고 있었고 반경 50km 내 모든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해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 대령은 화면을 더 확대해보라고 하며 빨간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확대된 5개의 점, 각각의 함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JS 아타고 7700톤, 속도 12노트, 방향 북동쪽. JS 마야 8200톤, 속도 14노트, 방향 동쪽. 모두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함정들의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들이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걸 인지합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다른 화면을 켜보였습니다. 푸른색 파동이 바다를 가르는 듯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중 음향 감지망이라고 했습니다.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며 화면 아래에 정확도 수치가 뜨고 있었는데 98.7%였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령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시스템 일부 데이터를 안보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이 자기들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까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데이터 없이는 독도 주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감시망을 구축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발표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흘 전부터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함정들은 사실상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을 돌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감시망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항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선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KDDX 구축함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7600톤급,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구축함이죠. 가까이 다가설수록 압도감이 더 커졌습니다. 선체 전체는 무반사 타일로 덮여 있었고 검은 표면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승선한 뒤 갑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 설계였고 복잡한 구조 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장착된 건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128셀 수직 발사대, 통합된 5세대 레이더. 대령은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눈여겨봤습니다. 미국 버크급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패널 대부분이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돼 있었으며 3D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마야급보다 전반적으로 우위입니다.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스텔스 능력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교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저 너머 어딘가에 독도가 있을 터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잠수함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천장은 20m 가까이 높아 보였고 조명은 밝고 균일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색 잠수함 한 척이 진수대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이는 80m가 훌쩍 넘는 듯했고 위압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3000톤급,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죠. 저는 선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반향 타일이 빛을 완전히 흡수해 잠수함 전체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주변 빛이 그 표면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라 2주 동안 자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6개, 현무계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1500km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이준혁 대령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일본의 음향 장비로는 탐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35년이나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한국은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준혁 대령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요란하게 떠들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이미 마쳐져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은 채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CNN을 켰습니다. 앵커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48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한국이 대응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로버트 차관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상황이 어떤가?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한국은 제가 예상한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차관이 이유를 묻자 저는 낮에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실시간 해양 감시 체계. 일본이 의존하던 데이터, 한국은 이미 완벽히 구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기술을 자신들의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뭐라고?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우리까지 속인 것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자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 앞은 언론사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까지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벤틀리 박사,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답하지 않고 김 국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거대한 유엔식 원형 구조였습니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이미 자리를 잡은 각국 대표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3개국이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살짝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8명, 대형 스크린 2대와 프로젝터,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조 인력들이 부지런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대표석 한가운데 앉은 이는 아오키 타카시 외무성 차관이었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양복 차림, 느긋한 미소. 그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단 7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 장비도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얇은 가죽 서류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자리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오키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의체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오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으로 단단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명확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래프, 통계, 지도, 조약 문서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필리핀 대표도 부지런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오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적, 법적,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박수를 쳤고 독일 대표도 뒤따랐습니다. 저도 순간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발표 자체로만 보면 완벽했으니까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본 측 발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선 그는 스크린을 켜지 않았고 프로젝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의장에 순간적인 웅성거림이 돌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구석까지 명확히 들렸습니다. 진실은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책자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삼국사기 기록,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50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책자를 꺼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기록,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로 분명히 적혀있다는 문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꺼낸 것은 안용복 진술서였습니다.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서를 계속 꺼내 설명했습니다. 각 문서의 날짜, 출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가며 발표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게감이 컸습니다. 10분이 지났고 15분, 20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고 필리핀 대표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한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이어 독도 수비대 일지가 등장했습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근무명령서, 기상관측 기록, 어업 허가증까지 들고 그는 말했습니다. 100년 넘게 하루하루 기록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112번째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초안이라니? 일본은 최종안만 보여줬는데 한국 대표는 왜 삭제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로비 때문이며 초안이야말로 연합국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127번째 문서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문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울릉도 외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한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15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오키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옆 사람에게 급히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30분 동안 화려한 발표를 했지만 이 문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127개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하고 기록이 증명하며 진실이 증명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박수는 없었지만 침묵이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의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국 대표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고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복도 끝에서 급히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왜 빼먹었냐고 묻고 있었고 다른 대표는 본부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한 사람이었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생방송이라고요? 그는 아오키에게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아오키의 손도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NHK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70대 제독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자막에 사토 미노루 전 해상자위대 제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가 정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토 제독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독도 감시망이 사실상 한국 해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독도 해역의 일본 함정들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감시망 안에 있고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독도 영유권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최소 10년 뒤처졌고 한국이 아시아 최고라는 결론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묻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도발은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 자해라고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제독이 정부를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아오키는 벽에 기대 있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증명이다. 회의가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생기가 없었고 아오키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속삭이는 목소리도 불안했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죠.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손을 들어 일본 측에 질문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고요? 아오키가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서가 당시 행정적 혼란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정적 혼란이었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1877년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를 추진하던 절정기였고 태정관은 천황 직속 최고 기관이었다며 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오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한국 측에 질문했습니다. 127권 문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 대표는 즉시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국제적 검증이 가능한 출처이며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열람할 수 있고 내일부터 실물 기록 열람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이런 투명성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국 승리, 일본 붕괴라고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의 승리가 압도적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대표는 일본이 왜 자기들이 쓴 문서를 숨겼느냐고 했고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을 찾았습니다. 국장님, 놀라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김 국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일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묻자 해군 제1함대 작전사령부에 있는 전사자 기록 보관실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곳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군 제3함대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제1함대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깊이 내려가자 2층, 3층 복도가 나타났고 온도와 습도는 완벽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 해군 대위가 이곳이 전사자 기록 보관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벽 전체가 문서함으로 가득했고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대위는 한 구역으로 가서 1951년 6월 기록이라고 말하며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꺼낸 파일 표지에는 미국 해군 USS 작전 기록 1951년 6월 25일부터 2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작전 해역 지도가 있었고 독도 인근 순찰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951년 6월 27일 4시 27분 벤틀리 중령 잠수함 발견. 교전 중 피해 발생. 그러나 방어선 유지 중이라는 교신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새벽 4시 42분 벤틀리 중령 임무 완수. 한국은 지켜졌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색 작전 지도가 있었고 한국 해군이 72시간 동안 수색했던 경로가 6월 27일, 28일, 29일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벤틀리 중령은 용감한 군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해군.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위가 조용히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하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기념관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청동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벤틀리 윌리엄 중령, 미 해군.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준 국장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당신 할아버지뿐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을요. 저는 명판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품었던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한참 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앞에서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요. 이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김현준 국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보관하십니까? 70년이 넘었는데요. 김 국장은 잠시 멈추더니 우리는 다시는 잊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 우리는 혼자였고 세계는 외면했지만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서 싸워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도 그렇게 지킨다고 국장은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기술로, 준비로. 소리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이었습니다. 마이클, 보고서를 받았어. 한국 해군 기지 방문 내용 말이야. 네. 일본이 한국 데이터에 68%나 의존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펜타곤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도 거짓 보고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저는 오늘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품격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과시 없이 성취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CNN을 켰습니다.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극비 보고서가 떴습니다. 독도 감시 능력 실태 평가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감시 시스템의 68%가 한국 데이터 의존, 독자 감시는 32%에 불과, 한국 데이터 없이는 실시간 감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나?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감시가 가능하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해군 기지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 데이터를 공유받으면서도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했었죠. CNN 화면은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기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종이를 읽었습니다. 신뢰 기반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변인은 오후 2시에 국방부 추가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장님, 국방부 브리핑에 갈 수 있습니까? 차를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각국 무관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해역 방어 능력을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이 함께 구성한 통합 감시망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 위성들은 실시간 궤도를 따라 움직였고 독도 반경 1000km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해상, 수중, 공중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위로 여러 개의 원이 겹쳐졌습니다. 5세대 레이더 통합망이었습니다.
육상 레이더 12기와 함정 레이더 18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든 모습이 3D로 표시되었습니다. 동해 전역이 커버되고 있었습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며 스텔스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잠수함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LBM 기반 전략 억제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이 운용 중이며 각 잠수함은 SLBM 6발을 탑재하고 사거리는 3,000km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핵심 전략 무기 정보를 한국이 직접 공개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변인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반경 700km 내의 모든 함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점이 떠 있었고 빨간 점은 일본, 노란 점은 중국, 초록 점은 러시아 함정이었습니다. 잠수함까지 포함해 탐지 정확도는 98.7%라고 했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의 실시간 위치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함정마다 톤수, 속도, 방향, 무장 상태까지 기재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국 무관이 물었고 대변인은 일본이 한국 시스템 데이터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공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국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하자 브리핑룸은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런 자료는 실시간으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서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긴급 사퇴했고 NHK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방위성 장관 사퇴, 독도 감시 기술 은폐 책임. 외무성 차관 아오키도 함께 사퇴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확인되었고 일본의 독자 능력은 과장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전이 아니라 조작과 은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벤틀리 박사님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고 일본 억양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나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관련된 28년간의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7시였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전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문을 통해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도 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사와 신니치입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담당 부서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28년이라고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법적 근거 분석 1995년 외무성 내부 보고서. 저는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기록 검토 결과 독도는 한국 영토로 판단됨. 1877년 태정관 지령과 1946년 SCAPIN 677호 등 일본의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주장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묻자 오사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요. 모든 법률 검토팀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요. 그는 다른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28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발표 자료 수정 이력 페이지였습니다. 삭제된 문장들은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고 수정된 날짜들, 왜곡된 인용문들, 추가된 허위 자료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정이 제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 보낸 300페이지 문서도 제가 최종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모두 삭제했죠. 태정관 지령도 제가 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외교전이 아니라 역사 조작이고 기술 은폐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오사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토 미노루 제독의 발언 때문입니다. 군인이 양심을 말하는데 저는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독도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127개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옳습니까? 오사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평생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알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사님, 이걸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김현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1시간 뒤 외교부 회의실에서 김 국장, 이준혁 대령, 김정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사와가 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 오사와 신니치가 넘긴 조작 기록 전부입니다. 세 사람은 읽기 시작했고 김 국장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고 김정현 박사는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까? 제가 묻자 김 국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 스스로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날 밤 일본에서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외무성 차관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72세의 오쿠무라 레이지였습니다. NHK 생중계였고 저는 호텔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쿠무라는 단상에 서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127건 문서에 대해 외무성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안용복 진술서, SCAPIN 677호, 한국이 공개한 핵심 문서들은 외무성이 이미 1980년대부터 분석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 이것이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왜 국민에게 숨겼습니까? 오쿠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진실을 외면했고 외무성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내부 문건에도 한국 해양 기술력은 아시아 최고, 일본은 동맹이자 수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울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30년 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독도도 기술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일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 다음 날 도쿄 거리에는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시부야 교차로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카드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속았다. 정부는 사퇴하라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NHK는 긴급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6%, 불신임 찬성은 78%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권 붕괴 임박, 한국의 전략적 승리 확실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제학계가 공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가 기록 공개는 처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7명의 학자가 한국이 제출한 127건 문서를 직접 검증했고 모든 문서가 진품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경의를 표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CNN은 긴급 생방송을 하며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논쟁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도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NHK는 생중계를 이어갔고 도쿄 시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포위했고 추산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물러나라 30년간 국민을 속였다 같은 구호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NHK 앵커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금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은 단상에 선 다카이치를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총리직을 사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요. 10초 이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날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 니케이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10분 만에 8% 하락, 30분 만에 12% 하락, 1시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국가 신뢰도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30년간의 거짓말이 시장 패닉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김현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님,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품격을 보여줄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는 다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한국이 손을 내민다고요? CNN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무너진 일본의 협력을 제안했다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인배적 처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한국은 승리했지만 겸손하다며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목적지는 백악관이 아니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저택이었고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는 철저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고 그는 저를 보고 벤틀리 왔군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도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을 속였고 독도와 기술 문제도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속이는 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벤틀리, 자네 보고서 읽었다. 한국 이야기 말이야. 네, 대통령님. 한국이 일본보다 10년 앞섰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감시, 잠수함, 구축함, 위성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을 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은 미국 버크급과 동급이며 고래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정했다고 말하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꿀 거야.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국무장관이 말하려 하자 트럼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속였어. 30년 동안. 이건 배신이야. 난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는 제 쪽을 보았습니다. 벤틀리, 자네가 한국 특사로 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해. 저는 놀랐습니다. 저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했지 않나? 자네만큼 적임자인 사람이 없어. 3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입니까? 네, 카카.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섰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편합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우리를 속였습니다. 독도 문제, 기술 문제, 모든 면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나라와 함께한다. 그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 선언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합니다.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전략적 협력은 재검토됩니다. 일본 안보는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70년 동맹 일본 버리고 한국 선택. 역사적 전환점.
BBC는 미국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도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긴급 성명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NHK는 미국이 일본을 버렸다고 전했고 앵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일본 증시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킷 브레이커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 20% 폭락했고 외환 시장까지 흔들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 위기 임박, 미국 지지 상실이 결정타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본 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였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년간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90도로 숙인 채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웃입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CNN은 품격 외교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뒤 유엔에서는 역사적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8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6개국. 국제사회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독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습니다. 독도 수비대 기념식이었고 저는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이 있었고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70년의 인내, 진실의 승리, 품격의 증명. 그리고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윌리엄 벤틀리를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을 기리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켰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고 품격과 오만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70년 동안 준비했고 127개의 기록으로 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증명했습니다.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위성 감시망, 5세대 레이더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총리 사임, 증시 폭락, 동맹 상실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맹을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187개국이 손을 들어줬습니다.